자, 이번에는 편집 디자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디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인쇄물들을 우리가 보통 편집 디자인, 에디토리얼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문, 잡지, 서적 이런 인쇄물을 시각적으로 구성하여 제작하는 것이 시각지의 한 분야가 바로 편집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편집 디자인 또는 에디토리얼 디자인이라고 부르고요. 편집 디자인의 역사는 1920년대 미국의 잡지 포춘,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나무 월간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편집 디자인을 시작한 잡지책, 편집물 하면은 미국의 포춘지와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나무부터 시작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편집 디자인이 있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게 바로 요 두 개의 잡지, 외국에서는 포춘지와 우리나라 뿌리 깊은 나무, 요거는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을 위해서 인쇄물뿐만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고요. 소형 인쇄물을 시각적으로 구성한 시각 커뮤니케이션 표현에 중점을 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자, 편집 디자인의 분류 볼게요. 우선 형태에 대한 분류. 낱장 형태이냐, 스프레드 형태이냐, 서적 형태이냐. 낱장은 한 장짜리를 얘기하죠. 시트 형식으로 된 거. 한 장짜리 인쇄물, DM, 레터헤드, 리플렛, 전단지, 안내장, 카드. 근데 리플렛이나 이런 것들은 한 장짜리기도 하고 여러 장으로 만들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낱장 형식을 리플렛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스프레드 형식은 펼치고 접는 형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리플렛이 있죠. 여기도 리플렛이 있고 여기도 리플렛이 있습니다. 낱장으로 쓰기도 하고요. 스프레드 형식으로 쓰기도 해요. 신문, 팸플렛,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 스프레드 형식이다. 서적 형태는 단행본, 매뉴얼, 잡지, 브로셔 이런 것들은 서적 형태다. 그래서 보통 형태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낱장 형태고 어떤 것들이 스프레드 형태인지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네, 리플렛이 낱장 형식에도 들어있는데 보통은 리플렛은 스프레드 형식이라고 많이 구분해서 봅니다. 이거는 여기 이거보다는 이쪽으로 옮겨서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표현 양식별 분류에는 타이포그래피가 중점으로 된 그런 편집물, 픽토리얼이라고 해서 사진이나 화보, 이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또 타이포그래피와 픽토리얼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자,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는 타이포그래피 표현에는 단행본, 학술지, 문학지, 사전, 기사 중심의 기관지들을 얘기하고요. 픽토리얼에 의한 거는 사진집이나 화보, 이미지 위주. 타이포그래피와 픽토리얼이 같이 조합된 거, 일반적인 잡지나 매뉴얼, 브로셔 등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기간별 분류에는 정기 간행물이냐, 비정기 간행물이냐,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 발간을 하는 인쇄물인지 아닌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간, 주간, 순간, 월간, 개간, 연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비정기 간행물에는 제품 카탈로그나 단행본 시집, 여러분들은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출판물의 종류하면 학술지, 문학지, 단행본, 매뉴얼, 브로셔, 리플렛, 카탈로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거는 브로셔와 리플렛과 카탈로그 이렇게 구분하는 거. 브로셔는 설명, 광고, 선전 등을 위해서 만든 얇은 책자, 페이지가 많지 않아요. 리플렛은 설명이나 광고, 선전 등 내용을 담은 종이나 얇은 책자, 팜플렛보다는 더 간략한 것을 얘기합니다. 카탈로그는 상품을 소개하는 책자, 상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카탈로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집 디자인의 구성 요소 같이 볼까요? 편집 디자인은 단순한 레이아웃을 짜는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자의 구성을 기획하는 일부터 제작되고 판매대에 올려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많이 시험에는 요 명칭을 묻는 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재단선, 맞춤표, 나중에 인쇄물을 보면은 요게 뭐더라? 마진, 여백, 단 이런 용어들
회사에 가거나 나중에 취업을 하면은 위에 클라이언트나 상사가 뭐 마진은 얼마 정도 내주시고요. 재단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고 이러면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 용어들도 좀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편집 디자인 구성 요소에서 첫 번째 플래닝, 타이포그래피, 포토그래피와 일러스트레이션, 레이아웃, 인쇄물, 제작 순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플래닝은 우선은 계획을 짜는 거죠. 계획. 기본 골격에 해당되는 거. 어떤 식으로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서 원칙들을 가지고서 디자인할 것인지 계획 단계를 얘기하고요. 타이포그래피는 우리 타입, 글자, 타이포와 그래피를 합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독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독성. 글자를 제대로 쉽게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자의 형태, 글자의 크기, 글의 줄 사이 띄어쓰기, 그러니까 자간, 행간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이포그래피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글자의 크기라든지 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하고도 연결이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앞에서 우리가 광고할 때 헤드 카피가 있고 서브 카피가 있고 바디 카피가 있었는데,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사이즈가 점점 작아져야지 얘가 헤드, 얘가 서브, 얘가 바디, 이렇게 계층 구조를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계층 구조는 글자의 크기라든지 어떤 폰트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게 타이포그래피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타이포그래피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정확한 메시지 전달 매체가 바로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포토그래피하고 일러스트레이션, 사진과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간을 채우는 장식뿐만 아니라 언어가 갖지 못한 다양한 표현력, 특히 뭐 감성적인 이미지, 함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포토그래피의 사전적 의미는 사진술이라는 용어에서 나온 거고요. 일러스트레이션은 넓은 의미로는 회화, 사진, 도형, 도표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핸드드로잉에 의한 목적 있는 그림. 근데 요즘에 핸드드로잉보다 컴퓨터로 CG로 일러스트레이션 많이 하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서 도안, 사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 레이아웃이라는 말 많이 쓸 거예요. 배치하다, 배열하다는 뜻이에요. 문자, 기호, 그림 이런 애들을 디자인적 요소를 정해진 틀, 사이즈, 뭐 A4면 A4 이런 사이즈 안에 조형적으로 배치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 가독성, 전달성, 주목성, 신미성, 조형 구성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구성해야겠죠. 단순히 가독성만 좋다고 해서 소설처럼 쭉 쓰면은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 흥미 같은 걸 느끼기가 어려울 거예요. 전체적인 아름다움도 있으면서 조형적인 레이아웃 구성, 우리도 요 책 보면 이렇게 회색 공간 만들어서 요게 선배들의 팁 뭐 이런 것들도 써 있고, 자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사람들한테 주목성을 주기 위해서 요게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쳐서 네거티브로 글씨 쓴다든지, 이런 표도 어떤 식으로 써야지 가독성이 좋을까, 전달성이 좋을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 책도 디자인이 된 겁니다. 레이아웃이 된 거예요. 레이아웃은 프리 방식과 그리드 방식이 있는데, 우리 교재는 그리드 방식이어서 수직 수평이 쫙 잡혀져 있게, 수직 수평, 자 이런 것들 다 수직 수평을 맞춰서 레이아웃이 된 거예요. 위아래 여백, 요 텍스트, 이런 여백들, 자 이런 것들 다 그리드로 맞춰져 있어요. 수직 수평의 그리드를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수평의 그리드 방식으로 쓰는 것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쓰는 게 바로 프리 방식이죠. 프리 방식은 디자이너의 직관에 의존해서 자유롭게 좀 젊은 브랜드, 힙한 브랜드의 무슨 잡지책이나 카탈로그 보면 이런 프리 방식의 레이아웃 한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하니까 좀 지워서.
오면. 자, 그런 방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드 방식 일명 모듈에 의한, 이렇게 칸칸칸칸 모듈에 의한 그리드 구성 형식. 어떻게 표현 방법, 편집 디자인의 방법론으로 쓰이는 게 바로 그리드 방식입니다. 레이아웃으로 다른 광고와의 차별함의 주목성을 높일 수 있고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레이아웃을 유도하고 안정감 있고 속도감 있고 균형감 있게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안정감 있는 디자인하면 그리드 형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죠. 가장 안정감 있게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게, 그리고 여러 명이 협업할 때 전체적인 시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조율이 좀 편한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드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인쇄 출판물의 제작 순서, 이런 순서도 순서 참 시험에서 잘 나오죠. 처음에 기획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도출시키고 시안 작업,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할 거다라는 시안 작업이 나오면 제작을 하겠죠. 이제 컴퓨터로 뚱땅뚱땅 텍스트도 앉혀보고 사진도 앉혀보고 해서 편집 레이아웃 하는 작업, 그 다음에 필름을 출력하고, 네, 필름 출력을 대량 인쇄해서 하는데 요즘에는 이 필름 출력 단계가 없어지기도 해요. 요즘에는 그냥 디지털 출력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냥 일반적인 인쇄 매체는 필름 출력을 해서 우리 CMYK 칼라 분판을 해서 필름 출력을 하고 교정을 보고 교정 인쇄를 다시 해서 인쇄판 작업하고 인쇄 돌리고 제본 책자처럼 이렇게 다듬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재단 뭐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 가공에서 후가공 같은 경우는 무슨 박 같은 거 금박 처리를 한다든지 타공 처리 같은 거, 그리고 엠보싱 같은 처리, 그런 것들이 이제 가공 부분 또는 라미네이트 코팅 하는 부분도 가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품 단계. 그래서 요 순서들도 그냥 한번 쭉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쇄 기법 넘어가 볼게요. 자, 인쇄란 종이를 비롯한 그 밖에 인쇄체에 글이나 그림을 복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인쇄 기법도 되게 다양하죠. 볼록판 인쇄, 평판 인쇄, 오목판 인쇄, 공판 인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옵셋 인쇄라는 거예요. 우리 책도 옵셋 인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인쇄 매체 평판 인쇄 중에 옵셋 인쇄로 만들어지고요. 그라비아 인쇄 같은 경우에는 좀 종이질이 좀 좋게 할 때도 쓰고요. 또는 비닐 같은 데다 인쇄할 때 그럴 때도 그라비아 인쇄, 뭐 깡통 같은 데다가 인쇄할 때 그럴 때도 쓰고요. 또 실크 스크린 같은 경우는 수량이 좀 적을 때, 우리 앤디 워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실크 스크린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쉽게 보려면 뭐 수건 같은 거에 이렇게 자수가 아니라 프린트된 거 보신 적 있죠? 동대문 같은 데 가면 예전에는 아저씨들이 길거리 나와서 열심히 실크판에다가 잉크 묻혀가지고 수건을 착착착착 인쇄 찍어내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실크 스크린 인쇄예요. 그런 식으로 색상수가 단순하고 수량이 적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옷이나 뭐 이런 데다가도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명씩 하나씩 하고 기계로도 하기도 하지만 보통 수작업으로 제작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인쇄 속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별색 처리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럴 때 좀 많이 활용합니다. 자, 인쇄 종류별 용도, 볼록판 인쇄, 평판 인쇄, 오목판 인쇄, 공판 인쇄. 볼록판 인쇄는 활판, 목판 뭐 이런 작업이죠. 고무판이나 이런 거. 볼록판 인쇄는 요즘에 거의 쓰지 않죠. 애들 미술 시간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볼록판 인쇄 옛날에 뭐 우리 불경 뭐라 그럴까, 절에 가면 막 있는 그런, 옛날에는 한자로 된 책 같은 거 일일이 목판을 파고 막 동판을 파서 그거를 탁본을 해가지고 책 만들었잖아요. 그런 방식이 바로 볼록판 인쇄. 평판 인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쇄, 카탈로그, 브로셔, 책자 같은 거. 오목판 인쇄는 포장지, 비닐, 뭐 증권, 지폐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오목판 인쇄 형태로 나갑니다.
공판 인쇄는 문구, 왕구, 전자기기, POP물 이런 데 활용이 돼요. 스크린 수와 인쇄 선수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상도라고 많이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해상도가 이제 선수랑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인쇄 같은 경우에는 종이질이 좀 낮기 때문에 이 종이질이 약간 거친 데다가 아주 미세하게 인쇄 해상도를 맞추면 오히려 잉크가 막 번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떡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막 잉크가 막 뭉치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거친 종이에는 거칠게 선수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1인치당 80에서 100 정도 선. 그런데 요즘에는 뭐 150 정도 쓰기도 해요. 카탈로그나 책자 고급 인쇄는 133선, 150선 뭐 이 정도를 쓴다. 이미지의 해상도는 선수의 2배로 계산한다. 해상도는 선수의 2배. 150면 300. 이렇게 놓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용, 우리 이렇게 책자 같은 출력용을 만들 때는 그래서 300 dpi라는 해상도를 갖는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웹 모바일이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웹 모바일의 해상도는 기본 72. 이거는 PPI라고 부르죠. 픽셀 퍼 인치. 얘는 도트 퍼 인치. 그래서 얘는 점으로 표시되는 거고 얘는 픽셀로 표시되는 거고 같은 개념이죠. 조금 단위수가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자, 이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쇄의 특징 하면 옵셋 인쇄는 4도 인쇄로 이루어진다. 글씨 지우면 안 되니까 4도 인쇄로 이루어진다. 4도 사이안, 자홍색, 마젠타, 옐로우, 노란색, 검정색, 이렇게 C, M, Y, K. 그래서 블랙은 원래 앞자 따서 B라고 쓰면 여기 블루라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K 또는 BK라고 표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BK가 블랙이다 아니면 K만 썼다 블랙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쇄는 CMYK 색상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삼원색 웹 모바일은 RGB로 쓰죠. 우리 다음에 색채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색 인쇄는 요 색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색, 금색, 은색, 아니면 패턴 컬러, 아니면 자기 회사만의 고유한 색상 같은 거, 형광색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면 CMYK 컬러로는 구현이 안 돼요. 그거는 별색으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모아레 현상 용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CMYK 각각의 분해 필름은 점이 각도에 따라 나타납니다. 점이에요, 점. DPI라고 했잖아요. 도트의 도트, 닷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이제 망점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그게 각도에 따라서 이 스크린 각도가 맞지 않거나 이러면 겹치면서 뭐랄까 점점점점 이런 게 약간 엇갈리면서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망점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현상을 모아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색을 선명하게 제대로 하려면 요 겹쳤을 때 겹친 현상을 좀 방지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아이덴티티 디자인으로 넘어갈게요.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CIP라고 해서 Corporate Identity Program 약거로 쓰이고 있고요. Corporate와 Identity가 합쳐서 CI라고 부르기도 하고 CIP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다루기도 합니다. 또 기업의 존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회사의 이미지, 회사의 비전, 회사의 뭐 역량, 회사의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총칭해서 담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I를 하면 좋은 점은 뭘까요? 조직적이고 통일된 사고를 촉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단결성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구매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는 곧 매출로 연결되니까 회사의 이미지 구축, 사람한테 인지시키는
것도 인식도도 높일 수 있고 회사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CI가 도입되는 시기는 회사를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확장할 때, 운영진이 변화할 때, 사업을 분할하고 합병할 때, 매출이 하락할 때, 뭔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때, 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본 시스템은 베이직 시스템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서 응용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기본 시스템 안에는 심볼 마크, 로고 타입, 전용 색상, 전용 서체, 마스코트, 시그니처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회사의 사이트에 가서 CI를 검색하면 대부분 요거에 관련된 거를 오픈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심볼 마크 AI로 일러스트 벡터 파일로 만들어진 거를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심볼 마크부터 색상에 대한 부분, 그 서체에 대한 부분, 마스코트가 있으면 마스코트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시그니처 같은 거 뭐냐면은 심볼 마크, 로고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거. 만약에 영진 해서 영진닷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영진닷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영진닷컴 쓰고 y영진닷컴 이렇게 한글과 영문이 조합되고 아니면 로고 마크와 그 심볼 마크, 로고 마크, 로고 타입 이렇게 가로형, 세로형 뭐 이런 것들 조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조합하는 거를 뭐라 부른다? 시그니처라고 부른다. 시그니처라고 부른다. 그런 조합되는 형태. 그래서 조합되는 형태는 시그니처다. 시그니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접했던 겁니다. 자, 심볼 마크는 보통 그래픽적인 작업으로 기업을 나타낼 수 있는 걸 얘기하고요. 요즘에 심볼 마크 로고 타입이 대부분 비슷하게 로고 마크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로고 마크. 로고 타입은 회사 이름을 특정 문자로 디자인하는 거, 식별성, 가독성, 독창성. 특히 로고 마크 할 때는 가독성 좋게 이게 무슨 회사인지는 알아볼 수 있게 아니면 아예 조형성을 강조해서 쓰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텍스트로 만들긴 했지만 조형적인 미가 좀 더 강한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전용 색상, 우리 회사를 알려줄 수 있는 색상. 그래서 전용 색상을 만들 때는 만약에 웹 모바일 기반으로 되는 회사라면 전용 색상을 RGB 기반으로 보통 만들고 오프라인 기반의 회사라면 CMYK로 만들고 또 이 색상이 매번 찍을 때마다 변경되면 안 되니까 뭐 팬텀 컬러를 선정하기도 하고 별색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용 색상에 대한 부분 회사를 나타내는 색상인데 그냥 나는 빨간색이 좋아요. 그래서 전용 색상을 뭐 그러니까 M100에 Y100 이게 순수한 빨강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금적색이라고 부르는 빨간색. 자, 근데 이거는 누구든지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기가 좀 어렵겠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색상이니까. 뭔가 우리 회사만의 차별성, 특별성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회사의 색상은 이렇게 원론적인 뭐 12색 칼라, 24색 칼라 같은 색상보다는 조금 더 변화 있는 우리 회사만의 고유의 색상을 지정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자, 전용 서체는 기업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전용 서체와 기존의 서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기업 폰트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이트 중에 눈누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기업체에서 만든 폰트들이 쫙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면은 좋은 건 뭐냐? 우리 폰트 같은 거 잘못 다운받으면 저작권 뭐 이런 거 걸리고 로얄티 관련돼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법정 소송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폰트나 함부로 다운받아서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눈누 사이트 가면은 기업체 폰트가 쫙 있어서 기업체들은 자기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폰트를 만들어서 마음껏 가져다 써라. 그래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 서체들, 배달의 민족에 보면은 여러 서체들이 있는데 그 약간 둔탁하고 약간 두꺼운 배달의 민족 서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무료로 걔네들이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은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그만큼 홍보 역할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체에서 만든 폰트들 눈누 사이트 가면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이트 가서 뭐
전용 서체들 받아서 다른 데 응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마스코트는 회사의 캐릭터하고 좀 비슷하죠. 회사에 상징할 수 있는 건 마스코트라서 꼭 인물 위주나 동물 같은 캐릭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마스코트로 쓰일 수 있어요. 시그니처는 아까처럼 조합 형태, 국영, 한문, 캐릭터 뭐 이런 것들, 세로형, 가로형 이런 조합 형태를 시그니처로 부릅니다. 자, 그럼 응용 시스템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사무직기, 서식류, 포장, 유니폼, 간판, 수송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명함부터 시작해서 봉투, 그다음에 트럭, 뭐 간판 이런 것들이 다 응용 시스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 다 사무직기, 서식류, 포장류, 유니폼 이렇게 쭉 있는데 CI 개발할 때 디자이너가 여기서 필요한 것만큼 만들어내죠. 필요 없는 것들은 만들지 않기도 하고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응용 시스템이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렇게 스케일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CIP 한다고 해서 이걸 다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네 번째 타이포그래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포그래피는 그리스어에서 타이포에서 유래가 됐고요. 활판 인쇄술을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더 현대에 와서는 이 타이포그래피가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타이포그래피에서 중요한 거는 가독성. 많은 양의 텍스트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읽히는 그 시각적인 속성을 뜻하는 게 바로 가독성이에요. 그래서 가독성 향상을 위해서는 서체 크기, 뭐 색상의 조화, 글자의 공간, 행의 길이, 글자 뭐 스타일, 정렬. 우리가 보통 이렇게 책 같은 경우에 가독성이 가장 높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글자 폰트 10포인트 내외로 보통 작업을 하고 줄간격 있죠. 줄간격. 가장 가독성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줄간격. 아마 아래 한글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 써봤으면 보통 줄간격이 160%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 정도가 가장 글자를 한 줄 읽고 그 다음 줄 넘어가서 그 다음 줄 읽기 좀 편하게 쓰는 게 이 정도다. 자, 타이포그래피의 요소. 타입은 글자의 형태, 레터 폼이 있고 알파벳, 한글, 뭐 낮자를 뜻한다. 뭐 이거 그냥 쭉 읽어볼 수 있고요. 타입 패밀리 한번 볼게요. 타입 패밀리. 자,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서체 집단이에요. 부모 폰트부터 시작해서 얘를 막 변화 있게 만드는 거. 이렇게 장체, 평체. 그러니까 글자를 길쭉하게, 납작하게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글자 모양이 바뀌는데 우리도 한 부모님 아래서 자랐지만 누구는 날씬하고 누구는 뚱뚱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생긴 건 다 비슷해. 자, 이게 타입 패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서체 중에 에이리얼이라는 기본 폰트가 있는데 이 에이리얼 서체를 클릭하면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뭐 이런 데서 얘에 대한 패밀리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얘를 기본적으로 레귤러, 볼드, 뭐 가는 거, 라이트, 그 다음에 블랙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굵기를 얘기하는 거. 또 어떨 때 이탈릭, 기울어진 글씨, 이탈릭, 볼드 이렇게 쓰는 경우도 기울어지면서 두껍게 이런 애들이 패밀리입니다. 폰트 패밀리, 타입 패밀리라고 불러요. 장체는 컨덴스드, 평체는 익스펜디드라고 부르는데요. 장체는 글자 폭이 좀 좁아지는 형태, 그거를 장체, 글자가 납작해지는 거를 평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장체를 쓰면은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평체를 쓰면은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억지로 글자를 눌러서 쓰는 것보다 폰트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걸 가져다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이탈릭은 보통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 대조나 강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가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을 얘기하고요. 보통 이렇게 본문용 텍스트들, 우리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기본 한글, 명조, 고딕 뭐 이런 폰트를 쓰잖아요. 본문 폰트로. 여기서 보통 한글은 마이너스 20, 뭐 마이너스 25 이 정도의 자간을 많이 줍니다. 근데 적정 자간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폰트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인 명조 고딕은 5에서 10%예요. 마이너스 5에서 10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편집물들은 마이너스 25,
잡지책 같은 건 마이너스 25 정도를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자간이에요. 안 그러면 글자와 글자 사이가 되게 벙벙해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도 마이너스 자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 행간은 글자와 한 줄 한 줄 요 간격을 행간이라고 불러요. 행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선 운동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넓게 쓸 수도 있고 너무 넓어서도 너무 넓으면 좋지 않냐, 확실하게 구분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넓게 해놓으면 이게 선적인 느낌, 우리 점선면 배웠잖아요. 선적인 느낌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이게 따다따다따다따다 붙으면 면적인 느낌을 만들기도 해요. 또 타이포그래피의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양끝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볼 수 있죠. 왼쪽 정렬은 많은 양 텍스트 할 때, 오른쪽 정렬은 시각적 흥미를 유발할 때, 많은 양에서는 안 씁니다. 양끝 정렬은 우리 지금 책처럼 양끝 정렬 때는 우리가 많은 텍스트들 정렬돼 보이고 정돈돼 보이고 이런 느낌. 가운데 정렬은 가운데 센터로 이렇게 맞춰서 쓰는 정렬. 이런 정렬은 약간 품위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 그래서 고급스러운 초콜릿 포장 이런 거 보면은 텍스트가 가운데 이렇게 딱 써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약간 여성적이거나 뭐 이럴 때도 가운데 정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렬마다 갖고 있는 느낌이 조금 다르니까 읽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글자의 크기, 글꼴, 굵기, 넓이, 각도, 자간, 띄어쓰기, 행간 이런 타이포그래피적인 요소들 각각 뭘 나타내는지 지금은 약간 원론적이어서 조금 현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 그래도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글꼴의 형태를 크게 구분하면 명조체와 고딕체로 나눈다. 명조를 세리프체라고 부르고요. 고딕은 산세리프체라고 부릅니다. 세리프가 뭐냐면 이렇게 글자에 이렇게 돌기 같은 거 있는 거. 이걸 세리프라고 불러요. 세리프. 자, 이런 게 있는 게 명조체죠. 명조. 명조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세리프가 있다. 근데 고딕체는 어때요? 딱 네모 이렇게 세리프가 없다. 산세리프체예요. 그래서 고딕체와 명조체로 나누고 영어로 하면 세리프체와 산세리프체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명조체는 본문서체로 많이 사용하고 여성적이고 우아하고 섬세하고 가독성이 되게 좋은 편이고요. 고딕체는 명시성은 좋으나 사인이나 교통표지판에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모바일상에서는 해상도가 낮잖아요. 해상도가 낮은데 이런 세리프를 잘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웹 모바일에서는 본문 폰트를 고딕체로 씁니다. 거의 99% 고딕체로 써요. 인쇄물에서는 명조체가 본문서체로 많이 쓰이지만 우리 지금 이거 명조체죠. 우리 본문 명조체인데 인쇄물에서는 본문이 명조, 웹 모바일에서는 본문이 고딕. 그리고 폰트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서 또 디자인적으로 활용하고 또 있고요. 또 이런 요소들이 이제 타이포그래피의 구성 요소가 되는 부분입니다.